공매도 시행을 이전에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금융위기 때는 공매도가 했는데 주가는 거꾸로 빠졌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다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었고 돈 풀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흔들렸었는데 나중에 그 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오고 나니까 풀린 돈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이 유럽의 그 재정위기 터졌을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돈이 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공급이 됐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기보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보강을 해주니까 그 힘으로 올라간 거고.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N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증권업계 한 30년 됐고요. 그거 외에는 뭐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지난 6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었었는데 공매도 금지는 정확히 어떤 것이며 왜 시행되었는지. 일단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요, 주식을 빌려가지고 파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논란이 됐었던 거는 이제 공매도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게 아니라 그 무차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식을 빌리지 않고 일단 팔아놓고 되갚는 또는 이제 강제로 이제 증권사로 하여금 그걸 메우게 하고 이제 일단 무조건 자기네들이 먼저 팔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한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갖다 정상화시켜라, 그러니까 금지해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 국회 청문회에서인가 요번에 이제 국회에서 그 감독원장 말씀하신 게 뭐 100여 건 이상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그 이후에 보면 기사로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 심각성을 감독당국에서 인지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일단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개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과 개인 투자자들 간에 어떤 차별을 두지 말라는 요구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전체적인 걸 점검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월요일부터 이번 주 이제 한시적인 기한을 둬서 6월 말까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불법 공매도가 발견이 되더라도 사후적으로 발견이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과징금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인에 비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공매도의 어떤 기간, 개인 같은 경우는 3개월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비율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차별적이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는 최대한 20배까지 가능한 데 비해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논란화시키고 있고, 이 불법 공매도를 막으려면은 전산화가 필수인데 계속 수기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전산화하라는 요구,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이제 당국에서 검토해 가지고 요구와 관련된 개정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다시 한시적 전면 금지잖아요. 공매도 금지로 주가 회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매도 금지가 증시 상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주는 건 아닌데요. 이제 공매도가 과도할 때 갑자기 금지를 시키게 되면 소위 말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매도 요인,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줄거나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 싸움에서는 매도의 어떤 부담을 덜어낸다는 측면이 있고, 지난 7월을 복귀해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더 이상 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숏커버 같은 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전제 조건은 소위 말해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이거는 고객 예탁금이든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든 어떤 수급이 유동성이라는 게 좀 충분할 때 가능한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을 보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0조 초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첫날은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지만 그게 뭐 주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매도 시행을 이전에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3번 가운데서 금융위기 때는 공매도가 했는데 주가는 거꾸로 빠졌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 금융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다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었고, 뭐 돈을 푼다 뭐 한다 해도 그럴 경우엔 답이 없거든요. 돈 풀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흔들렸었는데 나중에 그 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오고 나니까 풀린 돈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이 아마 유럽의 그 재정위기 터졌을 때 있었을 거고, 그리고 한 번이 더 이제 코로나 때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건 이때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돈이 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기보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질병에 의한 위기사항은 사실은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보강을 해주니까 그 힘으로 올라간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때는 시스템이 위기였었기 때문에 돈을 풀어줘도 지금은 당장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팔았다가 나중에 연준에서 돈을 보충을 해주고 금융기관들 살려주고 하면서 뭐 AIG가 망하고 AIA로 바뀌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살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풀린 돈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결국 공통적인 거는 결국은 유동성의 보강 때문에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는 공매도 금지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나요? 공매도를 금지했다라고 해서 외국인이 이탈할 정도의 경제 규모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단순히 공매도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 시장을 버린다?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황금성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인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황금성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탑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황금성의 제약이 좀 있죠. 중국 같은 경우 돈을 넣을 수는 있어도 빼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머징 마켓은 한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은 선물 옵션이 없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칭 수단이 잘 안 갖춰진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머징 마켓 투자할 때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해칭 수단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면서 해칭을 걸 방법이 없으면 한국에다가 어차피 이머징 마켓 같은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제도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선진지수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뭔가 불합리하다 제도가, 그래서 이거 바꿔야겠어 라고 하면 그게 바꾸기가 쉬울까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공매도를 그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 조사한 거로는 특히 외국계에서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차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고 나중에 주식을 갖다 넣는 이런 경우들도 꽤 많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갖다 사전적으로 막아놓지 않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놀이터가 될 수도 있죠. 한국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럼 제도적인 불합리를 갖다가 고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나간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수준도 있지만 경제 규모도 결코 외국인들이 그냥 쉽게 이탈할 정도의 국가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공매도 제도를 한번 정비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부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뭐 지킨다고까지 거창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페어하게 그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자체를. 근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정보력이 한국 기관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로 이제 그 헤지펀드들 많이 움직이는 쪽을 뭐, 그럼 그들이 아무래도 외신 정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우리보다 더 빠를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악재가 예고가 됐거나 보이는데 차입을 할 때는 먼저 차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됐든 어디를 섭외를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네들이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노출 안 시켜놓고 공매도 쳐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산화가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공매도 이제 제도가 약간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냥 크지 않은 금액을 공매도를 쳤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디가 얼마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걸 갖다 공시 의무 자체가 없거든요.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산화시켜 놓게 되면은 사실 그 포지션이 노출이 되는 게 좀 쉬워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디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부분에 어떤 시혜를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에 코스피가 5.6%, 코스닥은 7.3% 급등을 했는데요. 공매도 금지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도 보면 공매도 숏 스퀴즈가 7월 달에 터지고 난 다음에 공매도가 급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9월 달, 10월 들어오면서 다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어요. 그동안에는 언제 시행을 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휴일에 전격적으로 딱 발표를 해버리고 월요일부터 딱 막아버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뭔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기관 투자가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럼 저쪽이 불리한 상황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걸 알면 또 다른 기관에서는 그거를 역이용하려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주가만 좀 더 올라가면은 쟤네들이 숏 커버를 하면서 주가 더 오르게 될 거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월요일날 급등했었던 거지, 공매도 자체가 이 전체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증시가 4분기 들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계속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염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10월 달, 4분기 들어서 10월 달에 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특히 많이 빠진 거는 우리가 유독 많이 빠졌고요. 미국도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유독 많이 빠졌던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키움증권발 반대 매매 이슈가 터지면서 그게 거래가 없이 며칠을 계속 하한가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150여 개 계좌가 관계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100% 증거금 지정 종목을 갖다가 고시를 했는데 그게 2차전지 주식들이 많았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 공매도 여하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반대 매매 문제가 터지니까 자동스럽게 이제 특정 종목과 연관되어 있는 계좌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종목을 강제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수급이 꼬이면서 그 주식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지수가 빠지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주가 급락이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이 거래가 재개가 되고 풀리는 시점에서 정책 당국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그걸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또 100포인트 넘게 확 올라버리면서 지수가 급등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적인 어떤 꼬임이 이 급등락을 좀 유도했었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일단 우리가 항상 보면 금융환경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매크로 지표를 보고 하는데 시장을 억눌렀었던 가장 큰 지표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었거든요. 특히 10년물 국채가 5%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좀 시장이 흔들렸었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가 4.5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안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상으로도 단기물을 좀 늘리고 장기물은 좀 비중을 낮추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취해가지고 금리를 좀 안정화시킨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고민, CPI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는데 최근에 유가 보시면 75달러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이게 95달러까지 올랐다가 가라앉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터지면서. 물론 빠지는 이유가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빠지긴 한 거지만, 이거는 물가를 자극시킬 만한 동인 하나가 가라앉은 거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의 리스크도 그만큼 많이 제어가 되고, 사실상 지금 미국 패드워치고 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아마 12월도 80에서 90%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의 어떤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가 11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이유도 지표들이 안정이 되면서 괜찮아지는 분위기, 많이 빠졌었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가 못 따라갔던 거죠. 그러면 해외 이제 매크로 지표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그 지표를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만한 요인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냐? 없습니다. 좋아진 거를 말씀을 드리면 10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YOY 기준으로 플러스로 반전이 됐습니다. 5.1% 증가했고요. 무역수지 흑자나고 경상수지 흑자나고, 그리고 반도체가 가격을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도 역시 YOY 플러스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환율도 1,360원에서 1,300원대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만 유난히 빠지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다만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부담을 줬었던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11월 달에 한 2,500 근처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번 주 월요일 날 다른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했거든요. 지수 얼마 보냐고 해서 2,500 봅니다 했는데 그날 2,504까지 오르고 지금 도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틀리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2,500 왔으니까 차라리 2,600, 700 가면 저도 좋고 시장도 좋으니까 그러길 바랬는데 다시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이걸 맞췄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급락할 요인은 많지 않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조금 견뎌보시라. 그리고 사는 거는 시장이 안정되는 거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제 개인적인 투자 현재 패턴은 현금 비중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주가가 이제 다시 일정 부분 회복을 하고 저는 다시 내년 초반에 되밀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금은 방어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제일 힘들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힘들어져서 증시 전망도 어둡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2024년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의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거는 뭐 사실 터져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리먼 브러더스 이제 망할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금융위기 때 저는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은행 주식 사놓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리먼 브러더스 파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아침 7시 반부터 전화 돌려가지고 시장가, 하한가 주문을 다 내가지고 장중에 잠깐 풀렸을 때 다 팔았어요, 다행히.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크레딧 리스크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저는 일단 상저하고를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11월 달 말이 좀 되면 지금보단 위로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가가 올라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내년 1분기 때 조금 1분기, 2분기 초 정도가 얼추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소프트 랜딩 여부 그게 확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하드 랜딩이 나오게 되면은 뭐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소프트 랜딩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그 시점 전후 해가지고가 오히려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저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투자하고 투기를 좀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믿는 거 그거는 좋거든요. 믿는 건 좋은데 그게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기가 감당하실 수 없는 위험까지 베팅을 해버리시면 이 성장 산업이라는 게 자로 쫙 줄거가지고 올라가듯이 45도 각도로 성장하는 산업은 없어요. 그게 다 이제 굴곡을 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하게 빠졌다가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자기 레버리지를 갖다 너무 크게 쓰시면은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감당하실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식은 자산을 증식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제 수익이 나야지 이제 볼륨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볼륨을 키우는 과정을 갖다가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종목 하나 사가지고 이거에서 템버거가 나가지고 한 방에 그냥 시드머니를 확 올리고 한 번만 더 하면은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기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 역시도 결코 작지 않은 수익이 나고 인생을 바꿀 만한 자산 증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의 어떤 접근에 있어가지고 이게 투기냐 투자냐 내가 하고 있는 거 자체가 그걸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시작한 주식 투자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게 나이가 자꾸 노출이 돼서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제가 사회생활하고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외환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때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순식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내쫓기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선배들도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안 좋은 선택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저 역시 증권회사에 있었으니까 증권회사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가 1127인가가 고점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277.76. 그걸 왜 기억하냐면은 제가 그걸 온몸으로 다 맞았거든요. 그러면 지수로 봐도 거의 4분의 1, 그죠? 그러면 주식은요. 지수가 4분의 1 나면 주식은 10분의 1, 20분의 1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망한 회사들도 많고. 심지어 그때는 지금하고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멀쩡하게 9시에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10시에 갑자기 거래 정지돼요. 부도.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었냐면은 지금도 기억나요. 꿈에서 주식 꿈을 꿨는데요. 너무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그 종목과 이 시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출근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팔자. 느낌이 너무 안 좋다. 왜? 근데 뭐라고 얘기해? 내가 꿈을 그렇게 꿨기 때문에 그 꿈에서 그랬다 얘기 못 하잖아요. 예감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부채 비율 높은 것들 다 무너지니까 부채 비율 그때만 해도 한 300%, 400%는 보통이었거든요. 600%, 700%가 일상이었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팔자고 했던 거 부채 비율이 한 300% 내외였던 것 같아요. 팔았거든요. 팔고 1시간 뒤에 거래 정지됐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그때 상황이 심각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죠,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저희 세대들, 제 선배들 다 경험하고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도 다 삽니다. 저도 그때 종목 하나도 많이 샀던 거 거의 10분의 1 됐거든요. 되게 힘들었었고요. 진짜 안 좋은 생각 저도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힘들 때 비관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비관적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또 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는 게 다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조금 멀리 보세요. 20대, 30대 아직 살아갈 날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은 잠깐일 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해보셨잖아요. 다 대학 가보셨잖아요. 고3 때 대학 못 가면 인생 다 끝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셨어요? 저희 때 그랬거든요. 재수, 삼수 하면은 막 인생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그거 2, 3년 별거 아니에요. 별 차이도 안 나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내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만 미쳐 있기 때문에 온 정신이 그냥 대학 입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되게 힘드실 수 있고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편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그때 당시에 투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제 손님들 뭐 다 깡통 났잖아요. 대신용을 써서 깡통이 난 게 아니라 현금으로 샀는데 근데 그분들 다 회복되고 저하고 지금도 25년, 30년 같이 가시는 손님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번의 실패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실패하면 사실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20대, 30대의 실패는 사실 돌아놓고 보면은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의 마인드, 힘들수록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이럴 때 오히려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 대개의 경우 너만 알고 있어. 저도 그거에서 많이 당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그걸로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유튜브 발전돼 있잖아요. 유튜브 딱 보면은 갑자기 장 좋으면 뭐 주식 안 하면은 다 벼락거지 될 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죠? 장 빠지면은 주식하고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또 거지 될 것 같고 좀 극단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보다는 좀 저는 유튜브 찍으면서 유튜브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책을 좀 권해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그리고 투자에 대한 방법을 좀 바꿔보실 필요도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